지금 일본이 100년 만에 쌀 위기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의 대형마트에 가보셨다면 놀라실 겁니다. 평소 가득 채워져 있던 쌀 코너가 텅텅 비어 있고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편의점에서는 아예 삼각김밥 진열대가 사라졌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 쌀 생산량이 증가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림수산성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보다 오히려 수확량은 늘었는데도 시장에는 무려 21만 톤이나 쌀이 부족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태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급기야 정부는 비상조치로 비축미 21만 톤 긴급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통제 불능. 고시히카리 5kg 가격은 3개월 만에 무려 3배로 폭등했고 일반 가정에서는 쌀밥을 대체할 식단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SNS에서 갑자기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다.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더 좋다. 이 폭탄 발언들이 일본 SNS를 강타하더니 급기야 한국 쌀 직구 사이트에는 일본어 후기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유명 백화점에서는 한국 쌀 구할 수 있나요? 라고 소곤소곤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었다는 내부 제보까지 나오고 있죠.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 한 일본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동경대 출신 농업경제학 전문가인 그녀의 한마디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며 한국 쌀 사재기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녀는 왜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일본 쌀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고 한국 쌀을 옹호하고 나섰을까요? 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동경대학교 농업경제학 대학원생 사토 미즈키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도대체 쌀이 뭐라고 우정까지 흔들리게 했을까요? 마트에 들러 쌀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를 보자마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kg짜리 고시히카리가 3달 전보다 무려 3배나 올랐더군요. 믿기지 않아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렸지만 모든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죠. 이러다 쌀밥을 못 먹고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한숨을 쉬며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저녁을 뭐로 때워야 할지 고민하다가 옆집 유코에게 쌀을 조금 빌리려 했죠. 문을 두드리자 유코는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미즈키, 무슨 일이야? 쌀 좀 빌릴 수 있을까? 마트에 갔다 왔는데 너무 비싸서. 유코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나도 쌀이 없어. 지금 라면으로 저녁 때우려고 하는 참이었어. 순간 의아했습니다. 분명 어제 유코가 마트에서 쌀을 사들고 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왜 쌀이 없다고 하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방해했네. 나도 다른 거 먹을게. 안녕.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3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서 지내며 서로 음식도 나누고 고민도 털어놓던 친구였는데 쌀값이 올라 우정마저 변해버린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분명 쌀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나눌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나누기 싫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는데 뉴스에서는 연일 쌀 대란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쌀과 삼각김밥이 동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구석에서는 작은 자막으로 일부 소비자들, 한국 쌀에 관심 집중이라는 문구가 지나갔어요. 곧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부로 보이는 여성이 말하고 있었죠. 고시히카리만한 쌀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쌀을 먹어보니 정말 놀랐어요.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맛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농업경제학 전공자로서 일본 쌀의 우수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믿었거든요.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일었어요. 다음 날 우연히 복도에서 유코와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런데 유코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저기, 어제 미안해. 사실 쌀이 있긴 했는데 한국에서 온 친척이 가져다 준 거라 좀 특별해서. 그냥 혼자 먹고 싶었어.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코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요즘 SNS에서 한국쌀이 화제래. 고시이카리보다 싸고 맛있다는 후기가 엄청 많아. 내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코웃음을 치셨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일본 쌀의 품질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대학원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쌀 대란이 시작된 이후로 학생 식당에서도 밥 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저는 일본 쌀의 우수성과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었는데 현실은 제 연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미즈키, 이 자료 확인해봤어? 동기 타카하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성과 데이터였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이후 쌀 생산량이 30%가량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그냥 홍보 자료일 뿐이야.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료의 구체성에 놀랐습니다. 확실한 수치와 그래프, 비교 분석까지. 단순한 홍보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도 교수님이신 나카무라 교수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논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죠.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미즈키, 자네 논문이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것 같군. 예상치 못한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일본은 쌀 위기를 겪고 있어. 자네가 주장하는 일본 쌀의 우수성이 현실에서는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평소의 완고한 모습과는 달랐죠. 객관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해. 다음 주에 한국에서 열리는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자네를 보내려고 해. 직접 보고 판단하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제 논문의 핵심은 일본 쌀의 우수성인데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현장에 가라니. 하지만 교수님, 제 연구는 학문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야, 미즈키.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면 그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논문이 방향이 흔들릴까 두려웠어요. 더구나 일본 쌀에 대한 자부심은 단순한 연구 주제를 넘어 제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아파트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쌀통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아끼며 살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3배나 오른 쌀값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그날 밤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농업 관련 공무원이셨는데 요즘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요즘 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었고 농가 고령화로 생산력도 떨어졌어. 젊은이들이 농업을 기피하니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국에 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스마트 농업을 연구하러 간다고? 흥미로운데?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 아버지의 뜻밖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 보수적인 분이셨는데 이렇게 열린 태도를 보이시다니. 딸아,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와라. 학자는 편견을 버려야 하는 법이니까.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간단히 씻은 후 곧바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배가 고파 호텔 앞 작은 골목을 걷다가 정갈한 간판의 백반집을 발견했죠.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아침 일찍부터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반찬이 가득 놓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서 오세요. 아침 식사하러 오셨나요? 나이 지긋한 여성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매우 저렴했어요. 일본에서는 이 정도 반찬이 나오는 식사라면 2배 이상 비쌀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본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몇 분 후 넉넉한 밥그릇과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담긴 식판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었어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단연밥이었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이렇게 하얗고 윤기가 나는 쌀이라니.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시히카리에 익숙한 제 눈에도 그 윤기와 탱글탱글한 모양새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적당한 쫀득함까지. 분명 고시히카리와는 다른 맛이었지만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맛있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맛있게 드시나요? 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다가와 물으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먹었던 김치를 보시고는 바로 주방으로 가서 새 김치를 가져오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반찬은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어요. 너무 놀라 벙찔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찬도 따로 구매해야 하고 더 달라고 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맛있어요. 반찬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이게 무슨 특별한 브랜드 쌀인가요? 사장님은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한국산 쌀이에요. 다만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거라 품질이 좋아요. AI 시스템으로 재배해서 항상 균일한 맛을 유지한답니다. 여기서는 손님들께 항상 정성껏 대접해드려요.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는 더 그렇죠. 다른 테이블의 손님도 반찬을 리필해달라고 하자 사장님은 빠르게 새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한국은 음식 문화가 정말 따뜻하네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반찬을 무제한으로 주는 곳이 없어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여기선 당연한 건데. 밥 더 드시겠어요? 서비스로 한 공기 더 드릴게요. 저는 감사히 밥을 한 공기 더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 입에 넣자 그 맛의 진가를 더욱 느낄 수 있었어요. AI 시스템으로 재배한 쌀이라고요? 농업과 첨단 기술의 만남이라.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 논문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 쌀의 품종이나 생산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참가한답니다. 거기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들 김준호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에 대해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았죠. 생각보다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재배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농업 선진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죠. 아직 확실한 건 없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해.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먹은 그 한 숟가락의 밥맛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맛이 제 연구와 믿음의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미래농업 엑스포 2025라는 현수막 아래 다양한 부스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일본 농업경제학회에서 발급받은 연구자 배지를 목에 걸고 입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대형 LED 화면에 표시된 실시간 데이터였어요. 온도, 습도, 토양 상태, 일조량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변환되어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놀라운 광경이죠? 갑자기 들려온 유창한 일본어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침에 백반집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들이었어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한국농업기술연구소 연구원이에요. 어머니 식당에서 아침 식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본에서 오신 손님이 있다고 연락 주셔서 찾아뵙게 됐네요. 감사하게도 김준호는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전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AI 기반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수분을 계산해 자동으로 공급하죠. 김준호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센서가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기상 데이터와 결합해 필요한 수분량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가뭄이나 홍수에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후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제 질문에 김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입 전후로 생산량이 평균 30% 증가했고 품질 편차도 크게 줄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수치네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내일 저희 연구소 시범 농장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기에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박람 회장을 계속 둘러보면서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관리, 로봇 수확기,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유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비자 참여형 농업 부스였어요. 소비자들이 앱을 통해 자신이 먹을 쌀의 재배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농업의 미래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즈키, 여기서 만나다니. 돌아보니 동경대 농업공학과 박사과정인 요시다 켄타였어요. 학교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요시다 씨, 여긴 어쩐 일로? 농업 로봇 관련 연구 중인데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러 왔어. 너야말로 농업경제학과에서 왔다고? 켄타의 말투에서 약간의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본 농업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논문을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응, 연구자료 수집 차원에서. 켄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즈키, 열린 마음으로 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훨씬 앞서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침에 먹었던 밥 한 숟가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그 식감, 은은한 단맛. 고시히카리와는 분명 달랐지만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뭐 하고 있었던 걸까?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학문적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이대로 연구를 계속해도 될까? 일본 쌀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제 논문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것은 아닐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지도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박람회에서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교수님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관찰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라. 학자의 첫 번째 덕목은 정직함이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김준호의 제안으로 서울의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한국인들의 실제 쌀 구매 환경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안내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넓고 깔끔한 쌀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품종과 브랜드의 쌀이 진열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이 QR코드는 무슨 용도인가요?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스캔해보라는 김준호의 말에 따라 해보니 놀랍게도 해당 쌀의 재배 지역, 파종 날짜, 수확 시기, 재배 방식, 품질 등급까지 모든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담당 농부의 이름과 메시지까지 볼 수 있었어요. 이런 투명한 시스템이라니.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가격표를 보니 10kg에 약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0엔 정도. 현재 일본에서 고시히카리 5kg이 약 3,000엔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품질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죠. 저희는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 효율을 높이고 블록체인 기반 유통으로 중간 마진을 줄였어요. 그래서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었죠.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눈빛과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어쩐지 마음에 와닿았어요. 실례지만 이 쌀 한 봉지만 구매해도 될까요? 일본에 돌아가서 품질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싶어서요. 김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 목적이라면 더 다양한 품종의 샘플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 연구소로 가면 준비해 드릴게요. 점심으로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는 동안 김준호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농업 이야기에서 시작해 서로의 학창 시절, 좋아하는 책, 음악 취향까지.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미즈키 씨는 일본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 논문 주제는 일본 쌀의 우수성과 경쟁력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자신의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저도 처음엔 전통 농법에 집착했었거든요. 마트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나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취미로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데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았거든요. 엄마,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여기 쌀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어제 먹은 백반집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반찬을 계속 리필해주고 식사 가격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양은 2배예요.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관심 어린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음식 문화에도 나타나는구나. 통화 중에 김준호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면 너머를 보셨어요. 누구신가요? 혹시 안내해 주시는 분? 아, 네. 김준호 연구원이에요.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제 식당 주인이신 어머님의 아들이세요. 김준호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머니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김준호가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데 새로운 방법에 항상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일본 농업은 좀 보수적이라. 김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일본에서도 스마트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제가 직접 가서 도움드리고 싶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가 일본에 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김준호의 안내로 서울 근교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비닐하우스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어요. 이곳은 저희 연구소의 시범 농장입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천장에는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전송되는 건가요? 저기 보이는 통제센터로 보내집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서는 몇 명의 연구원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그들이 관리하는 농장은 이곳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농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알림이 가고 필요한 경우 드론이나 로봇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죠. 농장을 둘러보는 동안 김준호가 제 팔을 살짝 잡고 안내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학문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도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죠. 미즈키 씨, 일본의 농촌은 어떤가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어깨에 묵직한 무게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의 농촌 현실과 너무 대비되었거든요. 고령화된 농부들이 허리 굽혀 일하는 모습, 후계자 없이 방치되는 농지,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생산량. 일본에서는 농업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세를 넘었어요. 젊은이들은 농업을 기피하고 김준호는 공감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도입한 거죠. 첨단 기술이 농업을 멋진 직업으로 변화시키니까 젊은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일본의 농촌도 보고 싶어요. 저희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고향은 작은 농촌 마을인데 전통 농법으로 유명하거든요. 미소를 지으며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약속이네요. 언젠가 꼭 함께 가요. 밖으로 나가니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해충을 탐지하고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농약을 뿌리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런 정밀 농업으로 농약 사용량을 70% 이상 줄였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생산비도 절감되죠. 숫자로 보는 효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인력 비용 50% 감소, 물 사용량 40% 절감, 수확량 30% 증가. 그리고 품질의 균일화까지. 이런 농업이면 일본 농촌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을 김준호가 들었나 봐요. 미즈키 씨, 기술은 국경을 넘어 공유될 수 있어요. 저희 연구소는 일본 농업기관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김준호는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송별 만찬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 방문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연구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와인 잔을 부딪히며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본과 한국의 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일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실제 농업에 적용하는 속도와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었죠. 연구 노트에 대략적인 계획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한다면 어떤 지역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품종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농부들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준호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함께 일본 농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제 연구실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데이터와 샘플을 보고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쌀이라고? QR코드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고? 우리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냐? 나카무라 교수님은 처음엔 불편한 표정이셨지만 제가 가져온 샘플 쌀로 간단한 맛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는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미즈키, 자네 논문 주제를 조금 수정해보는 게 어떻겠나? 일본 쌀의 우수성이 아니라 한일 쌀 농업의 비교와 발전 방향으로 말이야. 그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농법의 장점과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바꾸었죠. 김준호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연구 관련 질문과 자료 요청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해 갔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가끔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미즈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연구소가 일본 농림수산성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음 달에 제가 일본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김준호가 일본에 온다니 연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동시에 유코에게도 한국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전에 나누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미즈키, 이거 정말 맛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쌀을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거야? 유코에게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유코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죠. 우리 SNS에 이거 올려볼까? 요즘 일본 사람들이 쌀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 그렇게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예상보다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의 SNS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일본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쌀 대란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방송 전날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너무 긴장돼요. 미즈키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하면 돼요. 그리고 저도 그 방송 꼭 보고 싶네요. 혹시 링크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 짧은 통화가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업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송 이후 농협과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죠. 작은 행동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김준호가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나리타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미즈키 씨, 드디어 만나네요. 일본에 온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도쿄 구경도 시켜드리고 고향 마을도 안내해 드릴게요. 공식 일정은 농림수산성과의 회의와 몇몇 농업협동조합 방문이었지만 저희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도쿄의 명소들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 고향 마을로 함께 갔어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방송에서 한 말에 큰 공감이 된다. 우리 마을 농업위원회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정말요? 아버지, 한국농업기술연구소의 김준호 연구원이 지금 일본에 와 있어요. 우리 마을에도 방문할 예정인데 농업위원회 분들과 만남을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니? 그렇게 김준호는 제 고향 마을 농업위원회 앞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신 농부들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지만 점차 질문이 늘어나고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처럼 소규모 농가도 적용 가능한가요? 기존 농법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김준호는 모든 질문에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일본의 전통 농법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양국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막에서 농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준호는 일본 술에 취해 가면서도 열정적으로 농업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제 마음도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둘이 걷던 순간 김준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미즈키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단순한 연구 협력을 넘어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숟가락의 밥이 불러온 변화는 이제 저의 삶 전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챕터 8. 작은 움직임이 만들어낸 진짜 변화.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첫 스마트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작은 규모였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일본 농업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니까요. 김준호는 3개월마다 일본을 방문해 시스템 설치와 교육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일본에 있을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연구자로서, 때로는 통역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사람으로서. 미즈키, 우리 마을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도시로 나갔던 아이들 중에 몇몇은 돌아오겠다고도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고향을 방문해 노인 농부들에게 새로운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농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셨죠. 이거 생각보다 편하구나. 내가 허리 아파서 매일 논에 나가기 힘들었는데 이제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좋구먼. 한국농업기술연구소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양국의 농업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갔어요. 김준호와 저는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가 되었죠. 미즈키, 이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준호의 질문에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정쌀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합작 브랜드가 출시되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양국의 기술과 정성이 담긴 쌀이라는 의미였죠. 출시 첫 주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6호는 이제 한국 쌀을 직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스마트팜 쌀이 품질은 좋으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리는 서로 음식을 나누는 좋은 이웃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죠. 미즈키, 너 때문에 좋은 쌀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됐어. 고마워. 그리고
김준호 씨와의 사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6호의 장난스런 질문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논문 발표회. 논문 발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일쌀 농업의 상생 모델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국제 저널에도 게재되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미즈키, 자네는 진정한 연구자야.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냈으니 말이야. 발표회장 맨 뒷자리에는 김준호도 앉아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이 중요한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일부러 일본에 온 거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그가 건넨 꽃다발을 받는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미즈키,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지금은 농림수산성의 스마트농업추진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한국농업기술연구소의 국제협력팀장으로 승진했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장거리 연애가 쉽지는 않지만 함께 추구하는 꿈이 있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마을의 쌀 생산량은 25% 증가했고 인건비는 40%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20살 청년들이 창업한 농업테크 스타트업이 우리 마을에 들어섰을 정도니까요. 김준호와 함께 개발한 양국 농업 발전 모델은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등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말 김준호가 제 고향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모내기 시즌이라 바쁜 와중에도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환영해 주셨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김 선생,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네. 고맙네. 노인 농부들이 김준호의 손을 잡고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에 마을 정자에 둘이 앉아 있을 때 김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즈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농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연구자로서 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제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결혼식을 양국에서 모두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와 일본의 신토식 결혼식,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함께 이룬 농업협력처럼 말이죠. 가끔 그 백반집 사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선 손님들께 항상 정성껏 대접해드려요.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는 더 그렇죠.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국경을 넘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김준호와 함께 걷는 새벽 논길에서 바라본 일출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쌀이라는 작은 씨앗이 자라 우리의 삶을 연극에 하듯 우리의 사랑과 꿈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한 숟가락의 밥이 바꾼 세상, 그리고 내 인생. 이 모든 변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머니 식당에서 맛본 밥 한 숟가락의 충격이 이제는 일본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는 사랑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가져다 주었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그릇의 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식탁과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은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연구자의 모습,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이건 정말 맛있다 하고 감탄했던 밥 한 숟가락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특별한 기억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